1년 전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62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가를 권유했습니다. 월세 300만 원 보장, 안정적 노후 보장이라고 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건물주와 중개업소가 짜고 친 사기였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한 푼도 못 건졌습니다.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습니다. 지금 저는 63세입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빚은 5천만 원입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1년 만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월세 보장 상가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62세였습니다. 시청 세무과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5년을 공직에서 일했습니다. 27세에 구청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4급 공무원까지 올랐습니다. 정년은 60세였지만 2년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해야 했습니다. 퇴직식 날이었습니다. 시장님이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3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묘했습니다. 35년을 일한 곳을 떠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35년 월급을 한 번에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 순자는 59세였습니다. 결혼한 지 35년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자식은 둘이었습니다. 큰딸 민지는 36세였습니다.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습니다. 아들 태준이는 33이었습니다. 미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줬습니다. 집에서 순자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퇴직금 1억 8천만 원 받았어. 순자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맞네요. 이걸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잘 굴려야지.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돼. 뭐 할 건데요? 아직은 모르겠어. 알아봐야지.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괜히 이상한 데 투자하지 말고. 알아. 나도 조심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해야 해. 1억 8천만 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1년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나왔습니다. 순자와 저 둘이서 생활비로 3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에 1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이자 25만 원을 합쳐도 7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1년이면 9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이면 9천만 원이었습니다. 2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딱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일도 없을 때 얘기였습니다. 병원비라도 들면 금방 파닥났습니다. 뭔가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62세에 공무원 출신을 뽑는 곳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경비, 청소, 택배. 60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한 사람이 경비를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에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세 보장 상가 분양, 월 300만 원 안정적 수익, 노후 걱정 끝. 눈길이 갔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연금 200만 원과 합쳐서 500만 원이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중개업소에 들어갔습니다. 40대 남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밖에 광고 봤는데요. 월세 보장 상가요? 아, 네. 좋은 물건입니다. 앉으세요. 남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름은 박상철이었습니다. 명함을 줬습니다. 대표 공인중개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 대표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 상가는 강서구에 있습니다. 역세권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요. 건물주가 월세를 3년간 보장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돼 있어요. 300만 원이요? 네. 건물주가 직접 보장합니다. 상가 가격은 얼마예요? 1억 6천만 원입니다. 1억 6천만 원. 퇴직금 1억 8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쓰면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으면 1년에 3,600만 원이었습니다. 5년이면 1억 8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 후로는 순이익이었습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건물주가 정말 월세를 보장하나요? 물론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만약 월세가 안 나오면 건물주가 직접 지급합니다. 박 대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상가를 보고 싶은데요. 당연하죠.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오전에 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내일 10시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투자처 찾았어. 월세 보장 상가래. 한 달에 300만 원 받을 수 있대. 순자가 놀랐습니다. 300만 원이요? 정말요? 응. 건물주가 3년간 보장한대. 계약서에도 명시한대. 얼마예요? 1억 6천만 원. 순자가 망설였습니다. 거의 다 쓰는 거네요. 괜찮아.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연금이랑 합쳐서 500만 원이야.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중개업소 대표가 보장한대. 내일 상가 보러 가. 같이 갈래? 네. 같이 가요. 순자도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에 강서구 상가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입니다. 상가는 지하철역 바로 앞이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건물은 5층짜리였습니다. 1층에 상가가 5개 있었습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옷가게, 빈 상가 하나. 빈 상가가 저희가 살 곳이었습니다. 이 상가예요? 네. 20평입니다. 위치가 정말 좋죠? 위치는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건물주는 누구예요? 김영수 씨입니다. 부동산 투자자예요. 건물 3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만나볼 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계약 조건 설명해 드릴게요. 오후 2시에 박 대표 사무실로 갔습니다. 건물주 김영수가 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일 안 해본 손이었습니다. 월세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3년간 한 달에 300만 원을 보장합니다. 세입자가 없어도요? 네. 제가 직접 지급합니다. 김영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믿을만 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보장한다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은 언제 하나요? 계약금 먼저 주시고 한 달 후에 중도금 주시면 됩니다. 계약금은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다. 중도금은요? 1억 3천만 원입니다. 잔금은 없나요? 잔금은 없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끝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물건이라 빨리 나갑니다. 다른 분도 관심 있어 하세요. 박 대표가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와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위치는 정말 좋던데요.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치? 나도 그렇게 봤어. 건물주도 믿을만하고. 그런데 왠지 불안해요. 왜? 너무 좋은 조건 아니에요? 월 300만 원 보장이라니. 좋은 거지. 우리한테 기회야. 순자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틀 후 계약금 3천만 원을 줬습니다. 1억 8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쓴 겁니다.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중도금 1억 3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계약금을 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도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할 날이 됐습니다. 박 대표 사무실로 갔습니다. 건물주 김영수도 와 있었습니다. 중도금 준비하셨어요?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네. 은행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수표를 꺼냈습니다. 1억 3천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영수가 수표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죠. 박 대표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읽어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월세 보장 조항은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 대표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특약사항.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3년간 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보장한다.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적혀 있었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니 믿을만 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순자도 서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상가 주인이십니다. 김영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상가 열쇠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억 6천만 원의 무게였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중에서 1억 6천만 원을 쓴 겁니다. 남은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천만 원. 35년 퇴직금이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으면 됐습니다. 3년이면 1억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금을 회수하고도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계산이 맞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계약 끝났어. 이제 한 달 후부터 월 300만 원 받아. 정말요? 순자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연금 200만 원이랑 합치면 500만 원이에요. 넉넉하게 살 수 있겠네요. 그치? 이제 걱정 없어. 다음 날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20평. 넓지도 좁지도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창문도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위치가 좋았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세입자 구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급할 건 없었습니다. 3년간 월세가 보장됐으니까요. 세입자가 없어도 김영수가 300만 원을 줬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상가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옆 상가 치킨집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남자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여기 새로 입주했어요. 옆집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장사 잘 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위치가 좋잖아요. 역 바로 앞인데. 위치는 좋죠. 근데 임대료가 비싸서. 한 달에 얼마예요? 350만 원이요. 350만 원. 비쌌습니다. 제 상가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 차이였습니다. 힘드시겠네요. 버티는 거죠, 뭐.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버틸까?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상가는 월세가 보장됐으니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상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건물 입구에 붙은 공고를 봤습니다. 경매 공고. 이 건물은 법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입찰일 2개월 후. 감정가 35억 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매요? 이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고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경매 공고가 맞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경매가 나왔지? 건물주 김영수는 왜 말 안 했지? 옆 편의점 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이 건물 경매 나온 거 아세요? 네. 알죠. 한 달 전부터 붙어 있었어요. 한 달 전이요? 네. 건물주가 빚이 많대요. 은행 대출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갔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 달 전이면 제가 계약금 줄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김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겁니다. 급히 박 대표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흉호.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했습니다. 따르릉.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김영수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물 경매 나온 거 아시죠? 연락 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건물이 경매 나왔어. 뭐라고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경매요? 응. 한 달 전부터 공고가 붙어 있었대. 그럼 우리가 계약할 때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김영수랑 박 대표가 알고도 숨긴 거야. 어떡해요? 1억 6천만 원은요? 순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제가 순자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건물이 넘어갔습니다.
새 건물주가 생겼습니다. 제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 월세 보장은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경매 낙찰되면 기존 임차인 계약 무효. 새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가야 함.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움. 글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35년 퇴직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대표 사무실로 갔습니다. 여전히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옆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저기 박상철 대표 어디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며칠째 문 닫고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처 아세요? 모릅니다.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도 아니라서 박 대표가 잠적한 겁니다. 김영수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둘 다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신고하죠? 사기요? 계약서는 멀쩡했습니다. 건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열쇠도 받았습니다. 다만 경매 사실을 숨긴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사기가 될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억 6천만 원이 날아갈 위기였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인 줄 모르고 상가를 샀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건물주와 중개업소 대표가 경매 사실을 숨겼습니다. 사기 아닌가요? 경찰관이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건물도 실제로 존재하고 열쇠도 받으셨잖아요. 하지만 경매 사실을 숨긴 건 사기 아닌가요?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경매 없음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경찰은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료 30만 원을 냈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요? 계약서에 경매 진행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월세 보장 조항은 있지만 건물 소유권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럼 1억 6천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면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가셔야 하고 보증금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면요. 김영수를 상대로 사기 혐의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가 무자력이면 승소해도 돈을 못 받습니다. 변호사 말에 절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경찰도 변호사도 어렵대. 그럼 1억 6천만 원은요? 아직 모르겠어. 경매 결과를 봐야 해. 순자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한 겁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대표 사무실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김영수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경매 입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건물 감정가 35억 원, 최저 입찰가 28억 원. 유찰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유찰되면 경매가 취소될 수도 있었습니다. 입찰일이 됐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낙찰가 29억 원. 낙찰자 주식회사 대성부동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낙찰됐습니다. 건물이 넘어간 겁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명도 명령.
귀하는 본 건물의 점유자로서 신소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기한 1개월 이내 불응시 강제 집행 나가라는 겁니다. 한 달 안에 상가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순자가 통지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달 안에 나가야 해. 보증금은요? 1억 6천만 원은요? 못 받을 것 같아. 새 건물주 대성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담당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기존 임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달 안에 명도해 주십시오. 보증금은 전 건물주한테 받으셔야 합니다. 전 건물주 김영수는 연락도 안 되는데요. 저희는 모르는 일입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명도 기한 지키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1억 6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한 푼도 못 건지는 겁니다. 35년 퇴직금이 사라졌습니다. 순자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돈 못 받아. 1억 6천만 원 다 날렸어.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순자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같이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심을 부렸어.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2천만 원.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월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얼마나 버틸까? 1년 반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는 빚을 져야 했습니다. 큰딸 민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이 없으세요?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바빴어.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엄마도 괜찮아. 말할 수 없었습니다. 1억 6천만 원 날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준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둘이서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명도 기한이 됐습니다. 상가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대성부동산 직원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주고 산 상가가 2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김영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소송을 걸어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김영수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누가 그 김영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몰랐습니다. 주소도 몰랐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영수라는 사람 아세요? 몰라요. 여기 사는 사람 100명 넘는데 일일이 어떻게 알아요? 허위 주소였습니다. 박 대표 박상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서 주소로 갔지만 없었습니다. 둘 다 허위 신분으로 계약한 겁니다.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저를 속일 계획이었습니다. 경매 나온 건물로 돈을 뜯어낸 겁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계약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1억 6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남은 건 2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김영수를 상대로 사기 혐의 민사소송을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착수금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입니다. 승소하면 성공 보수 10% 추가입니다.
500만 원이요? 네. 소송 비용, 인지대, 송달료 포함입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남은 저축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쓰면 1,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찾으려면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변호사한테 건넸습니다. 남은 돈이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영수 소재 파악부터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떼야 하는데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는 허위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재 조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한 달 정도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나갔습니다. 공무원 연금 200만 원으로 생활비 300만 원을 댈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축에서 꺼내 썼습니다. 한 달이면 10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 1,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쓰니까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 후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수 주소 찾았습니다. 인천 남동구입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소를 받아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인천 남동구 빌라였습니다. 2층 2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수 씨 계신가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여기 김영수 씨 주소 맞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요. 아, 전세입자예요. 집주인은 안 살아요. 주소만 여기 둔 거예요. 연락처 아세요? 몰라요. 계약할 때 한 번 보고 그 뒤로 못 봤어요. 허탈했습니다. 주소만 등록해 둔 겁니다. 실제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주소지에 안 살아요. 다른 방법 없나요? 공시송달로 하겠습니다.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붙이는 겁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립니다. 공시송달. 피고가 소재 불명일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또 생활비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축이 1,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200만 원을 쓴 겁니다. 이 속도면 1년이면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이기면 1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돈이 계속 줄어요. 괜찮아. 소송 이기면 다 돌려받아.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지. 안 이기면 우리 끝나. 한 달 후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피고 김영수는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은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판사님. 공시송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피고 김영수는 경매 진행 중인 건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상가를 매도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1억 3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매 낙찰 후 원고는 명도 명령을 받아 상가에서 퇴거했으며 보증금을 전액 손실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은?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반론이 없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냈습니다. 계약서, 입금 증빙, 경매 공고문, 명도 명령서.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피고인 재산 조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 재산 조회. 김영수한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승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 달을 또 기다렸습니다. 생활비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축이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만에 800만 원을 쓴 겁니다. 순자가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저축 다 떨어져요. 곧 끝나. 조금만 참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둘째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재산 조회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김영수는 현재 재산이 없습니다. 부동산 없음, 예금 없음, 차량 없음, 신용불량자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이 없다고요? 네. 무자력 상태입니다. 승소하셔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못 받습니다. 승소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소송을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비용만 더 들어갑니다.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김영수가 무자력이면 승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한테서 어떻게 받습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김영수가 재산이 없대. 승소해도 돈 못 받아. 순자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1억 6천만 원은요? 못 받아. 영영 못 받아. 큰딸 민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부산에서 올라갈게요. 얼굴 좀 봐야겠어요. 오지 마. 괜찮아. 아니에요. 태준이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요즘 이상하시대요. 무슨 일 있으시죠? 아들 태준이가 눈치챈 겁니다.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했어. 퇴직금을 날렸어. 뭐라고요? 1억 6천만 원. 상가 사기당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감당하셨어요? 민지가 울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미안하다. 다음날 민지와 태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남은 돈이 얼마예요?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1,200만 원. 3개월 만에 800만 원 썼어. 한 달에 100만 원씩 부족해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희한테 패 끼칠 순 없어. 패가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준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민지 누나랑 합치면 100만 원이에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62세의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착수금은 환불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났습니다. 1억 6천만 원은 영영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는 무자력이었습니다. 박상철은 행방불명이었습니다. 둘 다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습니다. 경매 나온 건물로 순진한 은퇴자를 속인 겁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닐 겁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변호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민사 사건이라서 형사 처벌도 안 됐습니다. 1억 6천만 원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3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소송을 포기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63세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200만 원과 자식들이 주는 100만 원으로 생활비 300만 원을 겨우 마쳤습니다. 하지만 저축 1,200만 원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병원비라도 들면 금방 바닥났습니다. 수입을 늘려야 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택배 상하차, 청소, 주차 관리. 60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월급 180만 원. 근무 시간 24시간 격일제. 숙소 제공.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경비 모집 공고 받는데요. 지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60세 이하만 뽑습니다. 공고에는 안 써 있던데요. 그래도 내부 규정이 그렇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이 때문에 거절당한 겁니다. 다른 곳에 전화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60세 이하, 50대 우대, 젊은 분 선호. 어디든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택배 상하차는 체력이 안 됐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하루 종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63세 몸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물 청소는 새벽 4시 출근이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저는 오래 쪼그리고 앉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10군데 넘게 지원했습니다.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나이, 체력, 경력, 모든 게 맞지 않았습니다. 35년 공무원 경력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세무 업무 경험도 소용없었습니다. 민간 기업은 60대 세무 담당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연금과 자식들 도움으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63세에 아무 일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여보, 배가 아파요. 계속 아파요. 병원 가봐야겠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담석증이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담낭을 절제해야 합니다. 입원 기간은 사흘 정도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실비 보험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300만 원. 저축 1,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쓰면 900만 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순자가 아픈데 수술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입원 준비를 했습니다. 수술비 3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했습니다. 저축이 9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순자가 입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요리, 청소, 빨래. 서툴렀습니다. 35년 동안 순자가 다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 계속 줄었습니다. 생활비는 자식들 도움으로 겨우 맞췄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가스레인지 고장으로 교체 50만 원.
냉장고 수리 20만 원, 겨울옷 구입 30만 원. 소소한 지출이 쌓였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저축이 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달 만에 200만 원을 쓴 겁니다. 이 속도면 7개월 후면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민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 달은 50만 원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다음 달부터 다시 드릴게요. 괜찮아. 걱정 마. 아이 치료 잘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이 50만 원 줄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과 태준이가 주는 50만 원. 합쳐서 25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에서 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축에서 꺼내 써야 했습니다. 7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쓰니까 6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달 태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번 달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감봉당했어요. 월급이 줄었어요. 그래, 얼마나 줄었는데? 50만 원이요. 그럼 아버지 드릴 돈이 없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잘 살아야지. 걱정 마. 자식들 도움이 끊겼습니다. 이제 연금 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써야 했습니다. 650만 원으로 6개월 반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빚을 져야 했습니다. 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물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에 물리 치료비 20만 원. 합쳐서 32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는 12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씩 저축을 썼습니다. 650만 원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3개월 후 저축이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돈 다 떨어져요. 어떡해요? 모르겠어. 자식들한테 더 이상 손 벌릴 수도 없고. 집이라도 팔아야 하나요? 집은 전세야. 우리 집 아니잖아. 전세 보증금은요? 1억이잖아요. 그건 나중에 나갈 때 집주인한테 돌려받는 거야. 지금 쓸 수 없어. 그럼 어떡해요? 빚을 져야 할 것 같아. 은행 대출을 알아봐야겠어. 순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았는데 이제 빚을 져야 한다니. 미안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상가에 1억 6천만 원을 쓴 게 실수였습니다. 그 돈만 있었어도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신용대출 3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절. 이유 소득 대비 대출 한도 초과. 연금 200만 원으로는 3천만 원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2천만 원까지만 가능했습니다. 2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승인됐습니다. 금리 연 8%. 이자가 한 달에 13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저축 300만 원과 합쳐서 2,30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빚 2천만 원이 생긴 겁니다. 63세에 처음으로 빚을 진 겁니다. 35년 공무원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대출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축 300만 원과 합쳐서 2,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빚 2천만 원이 생긴 겁니다. 한 달에 이자 13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 물리 치료비 20만 원,
이자 13만 원. 합쳐서 333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는 133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133만 원씩 돈을 썼습니다. 2,300만 원으로 17개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1년 5개월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또 빚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더 이상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대출금이 1,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400만 원을 쓴 겁니다. 한 달에 133만 원씩 썼으니까 맞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1년 후면 돈이 다 떨어져요. 알아. 나도 알아. 어떡할 거예요? 일을 찾아야지. 경비라도 해야겠어. 경비요? 당신이요? 다른 방법이 없어. 60대 할 수 있는 일이 경비밖에 없어. 순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5년 공무원 하신 분이 경비를 하시다니. 괜찮아. 일이 귀천이 어디 있어. 버는 게 중요하지. 다시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아파트 경비 모집. 나이 제한 없음. 월급 180만 원. 숙소 제공. 6일 근무. 나이 제한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화했습니다. 경비 모집 공고 받습니다. 지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세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면접 보러 오시겠어요? 언제 가면 되나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소장님이 면접을 봤습니다. 경비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숙소는 경비실입니다. 거기서 사셔야 합니다. 경비실에서 산다고요? 네. 24시간 경비니까 숙소가 필요합니다. 경비실에 침대랑 화장실 있습니다. 작지만 살만합니다. 집은 어떡하죠? 전세 사는데요. 아, 그럼 주말에만 집에 가시면 됩니다. 6일 근무니까 일요일은 쉽니다. 망설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산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급 18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과 합치면 38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 치료비 20만 원, 이자 13만 원. 합쳐서 333만 원이었습니다. 47만 원이 남았습니다. 겨우 흑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했습니다. 경비복을 받았습니다. 회색 작업복이었습니다.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3세 경비. 35년 공무원 출신 경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경비실을 봤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일요일에만 집에 갔습니다. 순자와 하루만 같이 있었습니다. 첫날 업무를 배웠습니다. 아파트 입구 지키기, 택배 정리, 분리수거 관리, 민원 처리.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16시간이었습니다. 중간에 식사 시간 1시간, 휴식 시간 1시간. 총 2시간 빼면 14시간을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오래 서 있으니까 더 아팠습니다. 물리치료도 못 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통제만 먹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무시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택배 좀 가져다 줘. 경비 아저씨, 쓰레기 치워. 경비 아저씨, 왜 이렇게 일 못해?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반말했습니다. 30대 젊은 사람도 반말했습니다. 저보다 30세는 어린 사람이 저한테 반말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월급 받으려면 참아야 했습니다. 40대 여자가 화를 냈습니다. 경비 아저씨, 어제 택배 왜 안 가져다 줬어요? 문 앞에 놓으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깜빡했습니다. 깜빡했어요? 나이 들어서 일 못하면 그만두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한 사람이 40대 여자한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무릎이 더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고 무거운 택배를 나르니까 허리가 아팠습니다. 밤에 경비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가 불편했습니다. 좁았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새벽 2시가 돼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일요일이 됐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순자가 울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요?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아니에요. 많이 아파 보여요. 병원 가봐야 해요. 돈 아까워. 괜찮아.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일을 나가야 하는데. 아니야. 당신은 쉬어. 나 혼자 벌 수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 끝에 받는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과 합쳐서 38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 치료비 20만 원, 이자 13만 원을 냈습니다. 47만 원이 남았습니다. 대출금 1,300만 원에 47만 원을 더했습니다. 1,347만 원이 됐습니다. 빚 2천만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원금을 못 갚았습니다. 이자만 냈습니다. 민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연락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일하느라 바빠서. 무슨 일 하세요? 아파트 경비. 뭐라고요? 경비요? 응.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 월급 180만 원 받아. 아버지, 왜 그런 일을 하세요? 돈이 필요해서. 연금만으로는 안 돼.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도 힘들잖아. 아이 키우느라. 괜찮아요. 한 달에 50만 원 다시 드릴게요. 고맙다. 하지만 미안하구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63세의 자식한테 용돈 받는 신세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더 망가졌습니다. 무릎은 계단도 못 오를 정도로 아팠습니다. 허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뻣뻣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6일 근무였습니다. 일요일에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병원 갈 기력이 없었습니다. 진통제만 먹었습니다. 하루에 3번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팠습니다.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월급 18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없으면 생활비를 못 맞췄습니다. 참았습니다.
버텼습니다. 63세 경비로 살았습니다. 경비실에서 잤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민지가 다시 매달 50만 원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430만 원이 됐습니다. 연금 200만 원, 경비 월급 180만 원, 민지 지원 50만 원. 지출은 333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 치료비 20만 원, 이자 13만 원. 한 달에 97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1347만 원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3개월 후 1650만 원이 됐습니다. 29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빚 2천만 원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경비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안 하시면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요? 네.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500만 원 정도입니다. 실비 보험 있으세요? 없습니다. 500만 원. 저축 165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쓰면 1150만 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걷지 못하면 경비일도 못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관리소장님한테 말했습니다. 소장님, 죄송한데 2주 정도 휴가 좀 쓸 수 있을까요? 허리 수술 때문에요. 2주요? 어렵겠는데요. 경비가 없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수술 안 받을 순 없는데요. 그럼 그만두셔야죠. 대신 사람 구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비일을 잃었습니다. 한 달 수입 18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2달 동안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경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을 냈습니다. 저축이 1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250만 원이 됐습니다. 연금 200만 원, 민지 지원 50만 원, 경비 월급 18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출은 333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83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저축에서 꺼내 써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축이 9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70만 원을 쓴 겁니다. 허리는 회복됐습니다. 다시 경비일을 찾았습니다. 관리소장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소장님, 허리 다 나았어요. 다시 일할 수 있어요. 아, 이미 다른 분 뽑았어요. 50대 분으로요. 그럼 저는요?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경비 자리를 잃은 겁니다. 다른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63세, 허리 수술 경력? 어디든 안 뽑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다는 이유였습니다. 재취업이 불가능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축이 89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90만 원을 더 쓴 겁니다.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1년도 못 가서 돈 다 떨어져요. 알아. 나도 알아. 어떡할 거예요? 대출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아. 은행에 갔습니다. 추가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1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대출 2천만 원이 있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소득 대비 한도 초과였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는 총 2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사채를 알아봤습니다. 대부업체에 갔습니다. 1천만 원 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24%입니다. 월 이자가 20만 원입니다. 너무 비싸네요.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담보 없으시면 이 정도예요. 안 빌리셔도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저축 890만 원과 합쳐서 1,89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빚이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은행 대출 2천만 원, 사채 1천만 원. 월 이자도 3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은행 이자 13만 원, 사채 이자 20만 원. 지출이 늘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 치료비 20만 원, 이자 33만 원. 합쳐서 353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 민지 지원 50만 원. 한 달에 103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저축을 써야 했습니다. 1,890만 원으로 18개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1년 반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또 빚을 져야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관상동맥이 막혔습니다. 빨리 안 하시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300만 원입니다. 실비 보험 없으시죠? 네. 그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300만 원. 저축 1,48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쓰면 1,180만 원만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300만 원을 쓴 겁니다. 한 달에 103만 원씩 부족했으니까 맞았습니다. 시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은 사흘이었습니다. 순자는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항혈전제, 혈압약.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이 또 늘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 재치료비 20만 원, 순자 약값 50만 원, 이자 33만 원. 합쳐서 403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53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1,180만 원으로 7개월 반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축이 87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300만 원을 쓴 겁니다. 한 달에 153만 원씩 썼으니까 맞았습니다. 사채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 상환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속 이자만 내시면 곤란합니다. 원금은 언제 갚으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자리 구하는 중입니다. 1개월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원금 일부라도 갚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사채를 알아봤습니다. 다른 대부업체에 갔습니다. 2천만 원 빌릴 수 있나요? 신용 조회를 해보니 이미 대출이 많으시네요. 어렵겠습니다. 제발 좀 빌려주세요. 급해요. 담보 있으세요? 전세 보증금 1억 원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는 안 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다른 담보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어렵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연 36%였습니다. 2천만 원 빌리면 월 이자가 60만 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저축 870만 원과 합쳐서 2,870만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빚이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은행 대출 2천만 원, 첫 번째 사채 1천만 원, 두 번째 사채 2천만 원, 월 이자도 93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은행 이자 13만 원, 첫 번째 사채 이자 20만 원, 두 번째 사채 이자 60만 원. 지출이 폭증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 재치료비 20만 원, 순자 약값 50만 원, 이자 93만 원. 합쳐서 463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13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2,870만 원으로 13개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1년 한 달이었습니다. 빚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고 1년 만에 빚 5천만 원이 됐습니다. 총 손실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63세의 빚쟁이가 됐습니다.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허리 수술했습니다. 순자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매달 약값이 나갔습니다. 이자만 93만 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2,870만 원에서 매달 213만 원씩 썼습니다. 6개월이면 1,278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1,59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빚 5천만 원은 그대로였습니다. 순자산은 마이너스 3,41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고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3,410만 원이 됐습니다. 총 손실은 2억 1,410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경비 자리가 났습니다. 지원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경력이 있어서 뽑혔습니다. 월급은 170만 원이었습니다. 전 아파트보다 10만 원 적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63세 경비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살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일요일에만 집에 갔습니다. 순자를 일주일에 하루만 봤습니다. 한 달 수입이 420만 원이 됐습니다. 연금 200만 원, 경비 월급 170만 원, 민지 지원 50만 원. 지출은 463만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43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저는 63세입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17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빚은 5천만 원입니다. 저축은 1,59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마이너스 3,410만 원입니다. 매달 43만 원씩 부족합니다. 1년이면 516만 원입니다. 3년이면 저축이 바닥납니다. 그 후에는 또 빚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세 보장 상가 절대 사지 마세요. 특히 퇴직금으로 투자하려는 60대 분들께 경고합니다. 월세 보장은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건물주와 중개업소가 짜고 치는 겁니다. 경매 나온 건물을 월세 보장이라고 속여서 파는 겁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사라집니다.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면 돈을 한 푼도 못 건집니다. 제가 당한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건물주는 이미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팔 수 없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중개업소와 짜고 월세 보장이라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3년간 월 300만 원 보장.
안정적 노후.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셋째, 계약서는 멀쩡했습니다. 월세 보장 조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매 사실은 숨겼습니다. 넷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자마자 잠적했습니다. 허위 주소, 허위 연락처였습니다. 다섯째,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면 기존 계약은 무효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월세 보장 상가를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야 합니다.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건물주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떼야 합니다. 실제 거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중개업소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법원 경매 사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주소로 검색하면 경매 여부가 나옵니다. 다섯째, 계약서만 믿지 마세요. 종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 확인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안 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월 300만 원이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1년 6개월 만에 날렸습니다. 지금 빚 5천만 원에 경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35년 공무원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순자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매달 약값 50만 원이 나갑니다. 저는 허리 수술했습니다. 물리 치료비 20만 원이 나갑니다. 빚 이자만 93만 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월세 보장 상가는 함정입니다. 건물주가 보장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경매 나온 건물로 사기치는 겁니다. 계약서는 휴지 조각입니다. 돈을 못 받습니다. 소송해도 건물주가 무자력이면 소용없습니다. 퇴직금으로 절대 사지 마세요. 차라리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사세요. 월 300만 원 보장보다 은행 이자 월 25만 원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발 저처럼 되지 마세요. 제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62세에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월세 보장 상가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1억 3천만 원. 건물주와 중개업소가 월세 300만 원을 3년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 건물을 숨기고 팔았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한 푼도 못 건졌습니다. 소송했지만 건물주가 무자력이어서 패소했습니다. 지금 63세입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급 17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빚은 5천만 원입니다. 아내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허리 수술했습니다. 매달 이자만 93만 원입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3,410만 원이 됐습니다. 월세 보장 상가는 사기입니다. 경매 건물로 사기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경매 여부 확인, 건물주 신분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약서만 믿지 마세요. 퇴직금으로 상가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제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